동부전선은 독일군에게 전쟁 전체에서 가장 가혹한 상황이었다. 그들의 훈련, 계획, 그리고 이전 경험은 그곳에서 마주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소모의 규모는 전술적, 병참적,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을 넘어섰다. 4년 동안 진격은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적군은 무너지지 않았고 주변 환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전투선 넘어 내부에서부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의 제국군 병사들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공포에 직면했을까? 전쟁의 방향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강철 행진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 선전포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이 900km에 달하는 전선에 독일 국방군은 전차 3,500대, 항공기 2,770대, 차량 60만 대를 배치했습니다. 침공은 독일 최고사령부가 설계한 3대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비렐름 폰 레프가 지휘하는 북부 집단군은 동프로이센에서 레닌그라드로 진군했습니다. 페도르 폰 보크가 지휘하는 중부 집단군은 벨라루스를 거쳐 모스크바로 곧장 진격했습니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가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은 키예프를 주요 목표로 삼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이 직면한 임무의 진정한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격 시작 불과 몇 시간 전에 진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18차량 화사단의 한 중위는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쪽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참 준비는 꼼꼼했지만 부족했다. 독일 계획가들은 러시아와의 거리와 노후한 도로, 인프라를 과소평가했다. 소련 철도 궤관은 유럽 철도 궤관과 달랐기 때문에 첫날부터 물자 수송이 복잡해졌다. 주요 도시 외곽에는 포장도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 48시간 동안의 징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련 공군은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기갑 부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군 종대가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60km를 전진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프랑스를 6주 만에, 발칸 반도를 3주 만에 정복하고 돌아온 소련군은 무질서하고 장비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힌 포로들은 기습 공격에 당하고 사기가 꺾인 듯했습니다. 제6기 갑사단의 한 상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립니다. 우리는 가을 전에 모스크바에 도착할 겁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이 작전에 수천 명의 자원자를 지원했습니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루프트바페의 보조부대, 대공포 병부대, 그리고 병참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년간 중군사 훈련을 받으며 볼셰비즘에 맞선 역사적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뉴스 영상에는 전차들이 탁 트인 들판과 텅 빈 마을들을 장애물 없이 전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선전 매체는 이 작전을 임박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예방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라디오를 통해 독일이 동유럽을 볼셰비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에 처음으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보급선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진흙탕길에서 트럭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예비 부품 부족으로 전차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러시아 지형은 독일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야전 지휘관들은 소련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더 격렬하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붉은 군대 부대는 빠르게 붕괴되었지만 소규모 소련군 부대는 고립된 위치에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일부는 숲과 늪지대에 숨어 밤사이 독일군 보급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침투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적대적인 민간인들과 마주쳤습니다. 해방군으로서 기대했던 환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가축을 몰고 농작물을 불태우며 피난을 떠났습니다. 버려진 집들은 독일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농촌의 빈곤을 드러냈습니다. 소련 영토의 광활함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은 무한해 보였고 목표물 간의 거리는 서유럽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멀었습니다. 제2기 갑사단의 한 병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동쪽으로 행군했지만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상 가장 야심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병사들은 겨울 전에 끝날 전쟁에서 자신들이 열등한 적과 맞닥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의 현실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의 환상, 정역전과 신화의 몰락. 침공 첫 2주 동안 정역전 전략은 기계적인 정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는 소련 영토 내 600km를 돌파하여 붉은 군대 전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완성된 전술적 포위망은 광활한 러시아 평원에 전례 없는 규모로 적용되었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포위전은 민스크 근교에서 벌어졌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독일 기동부대는 소련 제3군과 제10군을 포위했습니다. 그 결과 32만 4천 명의 포로가 발생하고 3,300대의 전차와 1,800문의 야포가 노획되었습니다. 소련군 포로 행렬은 도로를 따라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독일 장군들은 이러한 성공을 독일의 전술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는 일기에 14일 만에 전역을 승리로 이끈다 라고 적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얻은 교훈을 엄청난 효율로 적용하며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포로가 잡히면서 예상치 못한 물류적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임시 포로 수용소에는 주택, 식량, 식수, 의료시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소련 포로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개방된 공간에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들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감시 임무를 맡은 독일군 병사들은 식량 공급을 최소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근거는 너무 많은 수감자에게 식량을 공급하면 전투 병력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소련군 포로가 영양실조, 질병, 그리고 추위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포위전은 7월과 8월에 스몰렌스크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독일군은 30만 명의 소련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작전을 통해 독일군의 전략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군대는 초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련 부대는 밤사이 독일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동쪽으로 탈출하여 병력을 재정비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소련군의 저항이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력군의 패배로 완전한 항복을 초래했던 프랑스와 달리 소련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소련군 증원군은 독일군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우랄 산맥, 시베리아, 그리고 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포위 작전은 9월 키예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 전역 전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위전으로 66만 5천 명의 소련군 포로로 잡았습니다. 남부 집단군은 눈부신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당한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모스크바 진격에 사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육주를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포위 작전 동안 독일 국방부는 파괴적인 능력뿐 아니라 근본적인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독일군의 보급선은 병참 능력을 넘어섰고 차량들은 예비 부품 부족으로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부대에서도 휘발유는 부족했습니다. 수리는 즉석에서 조달한 자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의 기갑사단들이 본래 배정된 전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력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리 작업장에서는 24시간 가동했지만 장비의 급속한 마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럽보다 더 단단하고 험준한 러시아 지형은 끊임없는 기계 고장을 야기했습니다. 전차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야 했던 독일 보병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의 강제 행군은 질병과 탈역률을 높였습니다. 야전 병원은 탈진, 감염, 과로로 인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군의 통신은 점점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광활한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야전 무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간 통신은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지연되었습니다. 여러 군단 간의 협조가 복잡해지면서 독일군 전선에 빈틈이 생겨 소련군이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 일부 독일군 지휘관들은 작전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련 정복에 8주가 걸린다는 당초 예상은 낙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군은 정치적 붕괴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고 군사 재건 능력은 독일군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점령지의 소련 민간인들은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령 초기부터 시행된 잔혹한 점령 정책은 수동적 저항과 능동적 저항을 동시에 야기했습니다. 게릴라 집단은 숲과 늪지대에 비밀 조직을 형성하여 통신선을 파괴하고 보급 호송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무적 신화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가족들에게 낙관적인 편지를 썼던 병사들이 8월에는 예상보다 훨씬 힘든 전쟁을 묘사했습니다. 동부 전선의 현실은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기대를 점차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의 겨울, 기후가 독일군을 무너뜨린 이후 1941년 10월 첫 가을비가 내리면서 러시아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라스푸티차로 알려진 이 현상은 독일군의 징역을 지형에 맞서는 필사적인 투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차들은 포탑까지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급 트럭들은 며칠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진흙탕길을 따라 포병을 끌고 가다 지쳐 죽었습니다. 11월에 첫눈이 내리자 독일 국방군은 러시아의 겨울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여전히 여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 안감이 달린 부츠, 장갑은 최전방 부대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가을 전에 끝날 작전을 계획했지만 겨울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심각한 동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제대로 된 부츠 안에서 얼어붙었고 손은 무기를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심한 동상으로 손과 발의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제사기 갑사단의 한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위는 러시아군보다 더 끔찍한 적입니다. 총을 쏠 수도 숨을 수도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추위는 그저 천천히 당신을 집어삼킬 뿐입니다. 버려진 집들의 임시로 만든 대피소는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장작은 부족했고 불을 피우면 소련군 포병에게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보급체계의 붕괴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구라시카노네로 알려진 야전 취사장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는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물은 끓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식량은 단단한 덩어리로 얼어붙어 해동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식량은 보기 드문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비상식량인 아이전의 포션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량은 돌처럼 딱딱한 크래커, 품질이 의심스러운 통조림 고기, 그리고 커피 대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크래커는 너무 딱딱해서 병사들이 망치로 부수거나 녹인 물에 담가야 했습니다. 통조림 고기, 주로 말고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맛은 역겨웠지만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를 제공했습니다. 식량을 찾는 것은 끊임없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구할 수 있는 식량을 찾아 버려진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얼어붙은 감자, 곰팡이 핀빵, 심지어 동물 사료까지도 귀중한 별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길 잃은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군 사령부는 메스암페타민을 기반으로 한 각성제인 퍼비틴 정제를 대량으로 배급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정제를 기적의 알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로감과 허기를 없애주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알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환각, 편집증,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퍼비틴은 독일군 사이에서 널리 중독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작전뿐 아니라
전선에서의 일상생활을 견뎌내기 위해 퍼비틴을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사라지자 심한 우울증, 극심한 피로,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매일 여러 알을 복용하여 내성과 중독을 겪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몇 주 동안 목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벼룩이 모든 부대에 퍼졌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질, 폐렴 같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야전 병원은 수송시설 붕괴로 후송이 불가능한 병든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상은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손과 발의 손가락은 괴저로 검게 변했습니다. 원시적인 환경에서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습기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인 참호족에 걸렸습니다. 경미한 감염이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 겨울의 심리적 영향은 참혹했습니다. 6월에 열정을 보였던 병사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절박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군의관들이 전쟁 신경증이라고 묘사한 우울증, 불안 발작, 불면증, 그리고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눈 속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기 무기로 스스로를 쏘거나 버려진 헛간에서 목을 매달거나 아니면 그저 적진으로 걸어가 자살을 도발했습니다. 장교들은 부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에 불복종하고 진지를 이탈하여 인근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일부는 전선에서 대피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재판이 증가했지만 장교들은 부하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기에 사소한 위법 행위는 종종 묵인했습니다. 종교 예배는 많은 병사들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군종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참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종교적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병사들은 이제 하루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기의 개인 일기에는 신에 대한 언급과 구원에 대한 간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독일군을 효율적인 전쟁 기계에서 얼어붙고 굶주리고 절망에 빠진 병사들로 변모시켰습니다. 침공 초기 몇 달 동안 그토록 높았던 사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정복이나 이념이 아니라 단순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군인의 다른 얼굴, 점령지에서의 체계적인 폭력. 바르바로사 작전 이전에 발표된 형사 칙령은 동부전선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미사르베펠은 포로로 잡힌 모든 소련 정치위원들을 즉결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칙령은 독일 군인들이 소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식 지시는 일반적으로 군사행동을 제한했던 법적 윤리적 제약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이행은 부대와 지휘관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관료적인 꼼꼼함으로 명령을 이행하며 처형 기록을 상세히 유지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이념적 열정을 보이며 지시의 최소 요건을 초과했습니다. 소수는 이러한 명령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기동성 있는 학살 부대인 아인자츠그룹페는 전투부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공식 임무는 공산주의자, 지식인, 빨치산, 그리고 유대인 등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새로 점령된 지역을 평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상 독립적이었지만 이들은 수송, 연료, 주택, 그리고 보호에 있어서 전적으로 국방군의 병참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독일 국방군과 아인자츠그룹펜의 협력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군부대는 지도, 지역 주민 명단, 통역관, 그리고 무장 호위대를 제공했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전투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학살 부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규군 병사들이 대량 총격 사건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명령, 집단 압력, 이념적 조건 형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주도성 때문이었습니다. 354연대의 한 보병 병사는 전쟁 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군이며 명령받은 대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처형 방식은 지역마다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희생자들은 재정착, 노동, 행정 등록 등의 명목으로 모였다. 그들은 숲, 협곡, 들판 등 고립된 장소로 이송되었다. 처형은 주로 소총이나 권총 등 소총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신은 집단 매장지에 묻히거나 경고 차원에서 방치되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진 기록은 광범위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개인 카메라를 휴대하고 처형 장면을 기념품으로 촬영했습니다. 일부는 동독 정화에 참여했다는 증거로 이 사진들을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전후 독일 가족 앨범에는 이러한 사진들이 수천 장이나 담겨 있었습니다. 군 내부 선전은 적에 대한 비인간화를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배포된 전단은 소련군을 유대인 볼셰비키 음모에 조종되는 인간 이하로 묘사했습니다. 만화는 정치위원들을 소련 군복을 입은 쥐로 묘사했습니다. 야전교범은 전쟁을 문명과 야만 사이의 실존적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야외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들은 소련을 인종적으로 열등한 원시인들이 거주하는 야만적인 영토로 묘사했습니다. 뉴스 영화는 소련이 독일 포로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부각했습니다. 음악과 군가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문명화 임무를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선전 포격은 범죄가 정당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심리적 조절은 점진적이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에 거부감을 보였던 병사들이 점차 폭력에 익숙해졌습니다. 반복은 범죄 행위를 정상화했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참여 거부를 비겁함이나 반역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념은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개인별 반응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과도한 음주, 블랙 유머, 감정 둔감화 등 심리적 거리두기 기제를 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트라우마, 악몽, 신경소외약을 경험했습니다. 소수의 병사들은 폭력에서 만족감을 느꼈고 가학증과 극도의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 전선 병사들의 심리적 장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 편집증, 정신병적 증상 등이 나타났습니다. 군의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투 스트레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잔혹행위 참여가 정신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휴가 제도 덕분에 병사들은 동부 전선에서 겪었던 경험을 간직한 채 일시적으로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가족들에게 자신이 목격했거나 저지른 일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전선의 잔혹함 사이의 괴리는 깊은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종들은 전쟁 범죄 가담 정도를 드러내는 자백을 보고했습니다. 병사들은 필요하지만 불쾌하다고 표현한 행위에 대해 종교적 면죄를 구했습니다. 이 시기의 종교 기록은 이후 파기되거나 기밀로 분류되었지만 단편적인 증언을 통해 죄책감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납니다. 검열된 서신에는 군인들이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처형을 더럽지만 필요한 일, 위험 요소 제거, 조국 수호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완고거법을 통해 군인들은 범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잔혹 행위에 가장 광범위하게 가담한 부대들은 독특한 내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극심한 폭력은 집단 정체성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강인함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입대 의식에는 처형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역학은 범죄 행위를 심화시키고 영속화했습니다. 이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은 깊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전쟁 범죄에 가담한 군인들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알코올 중독, 만성 우울증, 그리고 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억눌렸던 죄책감은 수십 년 후 전쟁 범죄 재판과 역사 조사를 거치면서 드러났습니다. 스탈링그라드 함정, 정복에서 포위 공격까지 1542년 8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 제육군은 청색 작전의 일환으로 스탈링그라드로 진격했습니다. 볼가강 만곡부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도시는 소련 남북을 잇는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함락되면 소련은 코카서스 지역의 석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소련을 두 동강 낼 수 있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 대한 초기 폭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8월 23일 600대가 넘는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24시간 동안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소이타는 주거 지역을 불길로 뒤덮었습니다. 연료 탱크가 폭발하여 불길이 볼가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으로 4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연기 자욱한 도시의 폐허는 수비수에게 유리한 도시 미궁을 형성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은 천연 바리케이드를 형성했고 지하실과 터널은 대피소와 숨겨진 이동로를 제공했습니다. 폭격당한 공장들은 임시 요새가 되었습니다. 파괴된 도시 지형은 독일군의 기동성과 화력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독일군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에 직면했습니다. 시가전은 평지에서 배운 전술과는 다른 전술을 요구했습니다. 각 건물을 방 하나하나씩 점령해야 했습니다. 소련 저격수들은 창문을 통해 사냥하고 지붕을 파괴했습니다. 총검과 수류탄을 이용한 백병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징역은 점차 둔화되어 센티미터 단위의 전투로 변했습니다. 몇 주 만에 프랑스를 횡단했던 부대들이 이제는 건물 하나 점령하는 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제71보 병사단은 시가전 첫 주에 병력의 40%를 잃었습니다. 시가전 경험이 없는 보충병들이 도착하여 순식간에 전사했습니다. 보급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급 호송대는 저격수와 소련 포병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거의 전선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파이프가 파괴되어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잔해와 피로 오염된 눈을 녹였습니다. 독일군 포병은 도시 환경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탄은 건물을 파괴했지만 더 많은 잔해를 만들어 징역을 방해했습니다. 전차는 빽빽한 폐허 사이를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포병은 기갑 지원 없이 고립되어 사방에서 소련군의 방역에 취약했습니다. 1942년 스탈링그라드의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기온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지붕이나 창문도 없는 건물에서 적절한 대피소 없이 싸웠습니다. 볼가 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무기는 얼어붙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동상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조작하다가 손발에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소한 상처도 빠르게 감염되었습니다. 항생제는 부족했고 장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치료가 가능했을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투가 눈에 띄는 진전 없이 장기화되자 독일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착했던 병사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절박한 편지를 썼습니다. 제24기 갑사단의 한 상병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2달 동안 같은 폐허를 두고 싸워왔습니다. 러시아군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11월 19일 붉은 군대는 제6군의 취약한 측면을 겨냥한 대규모 공세인 천황성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의 측면을 보호하는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열악한 장비와 사기를 잃은 이 연합군은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북쪽 측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루마니아군은 구식 소총으로 무장했고 현대적인 대전차 지원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들의 방어 진지는 초라하고 노출되어 있었으며 부실하게 건설된 참호와 불충분한 엄폐물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포위망 남쪽의 이탈리아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역량 실조, 탄약 부족, 그리고 형편없는 지휘체계였습니다. 이들 부대의 많은 병사들은 겨울철 기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련군 사단들이 수백 대의 T-34 전차, 자주포, 그리고 수천 명의 신병을 이끌고 돌격해오자 연합군의 전선은 놀라운 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집단 항복했고 다른 부대들은 도주하여 소련군이 조직적인 저항 없이 진격할 수 있는 넓은 통로를 남겼습니다. 소련의 전략적 기습은 치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기만의 결과였다. 스타프카, 에스타프카는 몇 주 동안 시베리아에서 사단 전체를 이동시켜 야간 기동과 대규모 위장을 통해 은폐했다. 동시에 소련군은 다른 전선 지역에서 모의 공격을 감행하여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주의를 돌렸다. 독일 정보부는 스탈링그라드 남북으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한 것을 너무 늦게서야 감지했다. 소련군은 적군이 지쳐 붕괴 직전이라고 믿는 독일 장군들의 오만함을 이용했다. 소련군은 나흘 만에 제육군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29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폭 50km의 고립지대에 갇혔습니다. 보급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 수단은 무전뿐이었는데 무전은 불가능한 명령과 공허한 구출 약속만을 전달했습니다. 히틀러는 포위망 돌파 시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는 제육군에게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고 항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공수 작전을 시도했지만 그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700톤의 보급품이 필요했지만 독일 공군은 아무리 좋은 날에도 겨우 100톤의 보급품만 수송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극심한 기상 조건과 집중적인 대공포화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하기 전에 격추되었고 얼음으로 덮인 임시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추락한 항공기도 있었습니다. 도착한 얼마 안 되는 보급품은 주로 탄약뿐이었고 식량이나 의약품은 없었습니다. 포위망 내부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식량은 하루 200g의 검은 빵으로 줄었고 루마니아 기병대의 말들은 병사들의 식량으로 도살되었습니다. 이후 개, 고양이, 쥐들이 잡아먹혔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얼어붙은 죽은 동족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연료는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탱크는 버려져 고정식 벙커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력 차량은 바람을 막는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발정기는 가동을 멈추었고 긴 겨울밤 동안 독일군 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야전 병원은 부상자와 병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외과의들은 마취제나 멸균된 도구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절단 수술은 나무 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해서 무덤을 파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체들은 얼어붙은 마당에 쌓였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나오는 연기와 죽음의 악취가 뒤섞였습니다. 정신쇠약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사들은 의사들이 스탈링그라드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환각, 공황발작, 선택적 함구증, 긴장증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폐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1월에 퍼비틴 공급이 고갈되어 독일군 병사들은 우울증과 피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학약품을 잃었습니다. 암페타민이 없어지자 많은 병사들이 깊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보급된 식량을 먹지 않고 대피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선호했으며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포위작전 마지막 몇 주 동안 탈영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병사들은 밤에 소련군 전선을 넘으려 했지만 대부분은 동지들에게 잡히거나 사살당했습니다. 장교들은 진지를 이탈하려는 병사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되었다. 상급사령부는 부대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격 명령을 내렸다. 히틀러는 제육군이 독일 역사에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울루스는 실제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의 보고는 무시되거나 축소되었다. 1943년 1월 8일 소련은 제육군의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파울루스는 항복 허가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총통은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키며 역사상 독일 원수가 생포된 적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소련군의 마지막 공세는 1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진지는 구역별로 무너졌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병사들은 거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대가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외부와의 마지막 연결 통로였던 쿰라크 비행장은 1월 23일에 점령되었습니다. 1월 31일 파울루스는 유니버마그 백화점 지하에 임시로 만든 사령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월 2일 도시 북부에 주둔했던 마지막 독일군 부대가 항복했습니다. 원래 포위되었던 29만 명의 병력 중 9만 1천 명만이 살아남아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의 종식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제국의 후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후퇴. 스탈링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 국방부는 동부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로 군대 전체가 희생되었고
독일의 무적 신화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남부 러시아의 남은 사단들은 소련군의 연이은 공세에 직면하여 불과 몇 주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후퇴해야 했습니다. 코카서스 전선에서 독일군의 철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국경까지 진격했던 부대는 이제 수적으로 우세하고 사기가 더 높은 소련군의 추격을 받으며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지형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중장비를 버리고 철수를 가속화했으며 전차, 포병, 차량만 남겨두었습니다. 철수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로는 무질서한 병사들의 행렬, 징발된 민간 차량들, 그리고 소련의 보복으로 피난 온 독일 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련의 공습은 이 혼잡한 행렬에 대량 학살을 초래했습니다. IL-2 슈투르모빅 전투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군인, 민간인, 그리고 동물들을 사살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병참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연료 저장소는 점령을 막기 위해 파괴되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차량화 부대는 이동 수단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은 급조된 배낭에 필수 장비를 넣고 며칠 동안 도보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야전 병원들은 급히 대피했고 중상을 입은 병사들은 이송이 불가능하게 남겨졌습니다. 경상을 입은 병사들은 걸어 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치료 없이 감염이 확산되었고 사지 부상을 입은 병사들 사이에서 궤저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많은 부대에서 군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식량과 거처를 얻기 위해 농장과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장교들은 부하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부하들은 비공식적인 생존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개인의 생존만이 최우선이 되면서 전통적인 위계 질서는 붕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는 동안 중부 집단군은 1944년 6월 파괴적인 바그라티온 작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소련군의 공세는 독일 제사군을 완전히 파괴하고 3주 만에 25개 이상의 사단을 섬멸했습니다. 독일군의 손실은 병력과 장비 손실 면에서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손실을 능가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독일군의 붕괴 속도는 소련 지휘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수년간의 소모전으로 약화된 독일군은 일관된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기갑부대는 독일군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독일군이 방어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모든 부대를 포위하고 파괴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 중 독일군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퇴로 라디오 방송국들이 버려졌습니다. 전화선은 당패에 의해 절단되거나 포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소속 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미 전멸한 사단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적 재앙과는 대조적으로 나치 선전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담론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라디오 방송은 전략적 철수와 전선 단축을 묘사했습니다. 독일 신문들은 소련군이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 독일군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게재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철수가 소련군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부 전선의 독일군 병사들은 더 이상 공식 선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고와 직접 경험 사이의 불일치는 너무나 명백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12사단의 한 병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전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2주 동안이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쳤다고 하지만 매일 더 많은 전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독일로의 이주는 동부 전선 병사들에게 불안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낙관적인 선전에 찌든 독일 시민들은 동부 전선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당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서는 패배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전선과 후방의 단절은 병사들 사이에 깊은 고립감을 조성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국 정부에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정부는 군사적 상황의 현실을 부정하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전쟁의 실상을 언급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점점 더 검열되었습니다. 사기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에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기적의 무기에 대한 거짓 약속도 포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밀 로켓, 초중전차 그리고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제트기에 대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상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을 뿐 군사적 붕괴라는 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1944년 탈영병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독일군은 소규모 집단으로 소련군 전선을 돌파하며 귀중한 군사 정보를 훔쳐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부대를 버리고 숲이나 버려진 마을에 숨었습니다. 탈영병의 정확한 수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보고에 따르면 엄청난 숫자로 추정됩니다. 독일 군사법원에서는 탈영과 비겁에 대한 재판이 급증했습니다. 반역죄에 대한 처형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조치는 사기 저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패배한 군대의 전투원보다 탈영병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중급 지휘관들은 병력을 구하기 위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부대 전멸을 피하기 위해 무단 철수를 감행했고 다른 일부는 소련 지휘관들과 지역 항복을 협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술적으로는 반란이었지만 패배한 전쟁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944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독일 동부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방어선은 하나 둘씩 무너졌습니다.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해야 할 강들을 소련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건넜습니다. 천년 제국을 약속했던 제국은 급속도로 원래 국경 쪽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철수에서 살아남은 독일 병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군사 조직은 굶주리고 패배한 병사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불확실한 운명을 향해 도망치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동부전선의 여파, 돌아온 자들의 숨겨진 대가. 1945년 5월 8일은 유럽에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날이었지만 수백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은 소련 전역에 분산된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계속 겪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300만 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 우랄 산맥 그리고 소련 아시아 공화국들의 미지의 목적지로 가축 운반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소련 포로 수용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무철이 목재로 급조된 막사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에 거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배급품은 묽은 양배추 수프, 품질이 떨어지는 검은 빵, 그리고 가끔씩 썩은 생선뿐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건장했던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해골로 전락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였습니다. 수감자들은 탄광, 철도건설, 임업, 산업생산 등에서 일했습니다. 작업 할당량은 고의로 달성할 수 없게 했고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량이 줄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빈번했고 의료 처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소 내 질병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었습니다. 장티푸스, 결핵, 이질, 괴혈병으로 수만 명의 수감자가 수감 생활 초기 몇 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용소 병원에는 의약품, 기본 의료기구, 숙련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발굴이 불가능해 시체가 별도의 막사에 쌓였습니다. 1945년에서 1947년 사이 독일 포로들의 사망률은 재앙 수준에 달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독일 포로가 소련 포로 생활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원인은 굶주림, 질병, 탈진, 그리고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소련 기록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독일 포로들의 해방은 점진적이고 정치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 처음 석방된 사람들은 반파시스트로 간주되거나 동독 정권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수감자들은 아데나워 총리와 소련의 외교 협상이 이루어진 후인 1955년이 되어서야 귀환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독일로 돌아온 포로들은 변화된 조국을 맞이했습니다. 1941년 동부로 행군했던 사람들에게는 1950년대에 분단된 독일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죽은 줄 알고 버렸고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녀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들의 사회 복귀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들은 고국의 낯선 이방인으로 도착했고 러시아어가 섞인 독일어를 구사했으며 열대성 질병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재건과 번영에 집중했던 전후 독일 사회는 동부 전선의 참상을 기억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많은 전직 수감자들이 도피 수단으로 만성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이 집단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수천 명의 동부 전선 참전 용사들은 부부 문제, 가정폭력,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부족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들이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에는 반복되는 악몽, 공황 발작, 심한 우울증, 그리고 폭력적인 플래시백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조현병이나 히스테리성 신경증으로 오진되었습니다. 치료에는 전기 충격 요법과 뇌전절 제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동독 기록 보관소에서 귀환한 전 과자들에 대한 비밀 의학 연구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회적 함구증, 만성적 무관심, 심각한 수면 장애, 통제되지 않은 폭력 사건 등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소련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폐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범죄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소련 생존자들이 기록한 대로 개별적인 인도주의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전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마을에서 병사들은 굶주린 아이들과 식량을 나눠주거나 민간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단발적인 행위들이 만연한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국제적십자 보고서에는 독일군 병사들의 도움을 받은 소련 민간인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한 여성은 아인자츠 그룹펜 공습 당시 독일군이 자신과 아이들을 숨겨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농민은 공병대 소속 독일군이 공식 허가 없이 마을의 우물을 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동정심 어린 행동은 예외적인 것이었으며 상관들에 의해 자주 처벌받았습니다. 소련 민간인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병사들은 전출, 강등되거나 인종적 연약함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기록은 말살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인간성의 흔적을 간직했음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열린 전범 재판에서 몇몇 전직 독일 군인들이 잔혹 행위에 가담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십 년 후 이루어진 이 자백은 수년간 은폐되어 온 학살, 처형, 그리고 포로 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역사가들이 진행한 인터뷰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 군인이 겪은 경험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증언을 통해 부정 합리화 그리고 기억 단편화의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은 자신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범죄 가담은 최소화하는 개인적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에 실시된 독일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 선택적 생존 기억이라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였던 사건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이 가해자였던 사건은 기억 상실증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분리는 외상적 기억을 억누르면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부전선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보고했습니다. 남성들은 전쟁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강박적으로 음식을 사재기하고 가족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가족 기록 보관소에는 전쟁 수십 년 후 참전 용사들이 쓴 보내지 않은 수천 통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전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유족에게 보낸 이 편지들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독일 정신병원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수용된 환자들 중에는 동부 전선 참전 용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편집성 정신병, 우울증, 조숙성 치매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가족과 사회에서 잊힌 채 사망할 때까지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의 그림자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전된 이후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정복자로서 동부로 진군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체제의 희생자가 되어 돌아왔고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단편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경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과거의 그림자로 변모시킨 전쟁의 지속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병사들의 이야기는 관용이나 무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평생 동안 아물지 않고 남아 문명이 붕괴되고 공포가 일상이 된 시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